아들의 새 아내, 숨겨진 얼굴. 밤 10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라디오 사연입니다. 오늘 밤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박영숙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녀는 액자 속 아들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수, 하나뿐인 자식.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정수야, 언제쯤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박 여사의 한숨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3년 전 아들은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떠났고 정수는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아파트에서 외롭게 지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박 여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게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혼자야. 박 여사는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이따금씩 명절에 찾아오는 아들의 쓸쓸한 눈빛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시간 돼? 그럼 우리 아들 전화인데.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 정수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박 여사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만나는 사람? 여자? 응. 이름은 윤수아라고 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박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또다시 아들이 상처받는 건 아닐까? 이혼의 아픔을 또 겪게 되는 건 아닐까? 엄마, 괜찮지? 내가 또 누군가를 만나는 거? 정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박 여사는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언제 한번 데려와라. 엄마가 밥 해줄게. 고마워,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전화를 끊은 후 박 여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 주말 박 여사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수아라고 합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밝은 미소를 띤 그녀는 고급스러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와요. 박 여사는 수아를 맞이했습니다. 수아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댁이 정말 아늑하시네요. 정수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데. 자, 들어와서 앉아요. 거실로 들어선 수아는 박 여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정수 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자랑하셨는지 몰라요. 아이고, 자랑할 게 뭐 있다고. 박 여사는 수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좋았습니다. 말씨도 곱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정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수아는 완벽했습니다. 박 여사가 준비한 음식을 칭찬하고 정수를 챙기고 박 여사의 말에 정성껏 귀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정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옆에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수아의 환한 웃음에 박 여사는 안도했습니다. 우리 정수가 고생이 많았어요.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알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아가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손님이 무슨.
손님이 아니에요, 어머님. 저 며느리잖아요. 수아의 말에 박 여사는 뭉클했습니다. 정수와 함께 집을 나서는 수아의 모습을 보며 박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그로부터 3개월 후 정수와 수아는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를 얻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아가 박 여사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우리 정수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 결혼 후 수아는 완벽한 며느리이자 아내의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박 여사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명절에는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김치 담갔어요.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걸 언제 담갔어? 고생했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박 여사는 매일같이 수아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고 옷을 사주는 등 애정을 쏟았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 며느리에게 쏟는 박 여사의 사랑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정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혼 후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고 회사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행복해. 그래, 아들. 엄마도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결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아가 박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수아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정수 씨가 모아둔 돈 있잖아요. 제가 관리하면 어떨까요? 박 여사는 살짝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재테크를 좀 공부했거든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어요. 정수 씨도 동의했고요. 그래, 정수가 그렇다면. 그리고 어머님. 수아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노후는 걱정 없으세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라니? 재산 같은 거요. 나중에 상속 문제 같은 거 복잡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 여사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며느리의 살림꾼 기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따금씩 느껴지는 그 집요함이 불편했습니다. 수아야, 그건 아직...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냥 우리 가족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수아는 다시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마음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아의 이상한 행동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의 재산, 부동산, 예금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고 박 여사의 노후 자금에 대해서도 자주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집은 명의가 어떻게 되세요? 왜? 아, 그냥 나중에 세금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어머님 친정은 어디세요? 형제분들은 계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외동딸이거든요. 박 여사는 점점 더 수아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아의 친정 식구들에 대한 정보가 지나치게 모호했습니다. 박 여사는 수아의 친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대답은 항상 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다고 했다가 또 다른 날에는 여행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대답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박 여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정수가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던 속 깊은 아들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무언가 물어보면
정수는 수아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늘 수아에게 먼저 의논했고 어머니에게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마치 수아의 그림자에 가려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수아에게 종속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에 관해서는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박 여사가 물어보면 자세한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우연히 정수의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에서 통장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걱정 때문에 펼쳐본 그 통장.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날 밤 박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일까요?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로서의 본능.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수아의 과거를 알아보기로요.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70대 중반의 노련한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박 여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박 여사는 수아에 대한 모든 의심과 우려를 털어놓았습니다. 지나치게 재산에 관심이 많은 것, 친정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락가락하는 것, 아들이 점점 변해가는 것.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조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혹시 모르니까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를 조사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사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수아. 그녀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산이 많은 호라비와 재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전 남편은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던 그에게 수아가 접근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으로요. 재혼 후 1년. 그 남자는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직전 모든 재산을 수아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 너무 완벽한 타이밍의 유언장.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수아는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정수를 만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아의 친정 배경이었습니다. 그녀가 박 여사에게 말했던 것들은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빚에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수아는 외동딸이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꾸며진 배경, 철저하게 계획된 접근. 김 변호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아는 그 이전에도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완벽했던 수아는 철저하게 짜인 계획과 거짓으로 접근하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 어머니로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히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가 준 자료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수아의 과거 결혼 기록, 전 남편의 사망 진단서, 재산 이전 내역, 거짓으로 꾸며진 신분 정보, 다른 남자들에게 접근했던 기록들, 모든 증거가 정수 앞에 놓였습니다. 박 여사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아가 누구인지, 무엇을 노리는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정수는 자료들을 하나씩 넘기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수아를 왜 이렇게까지 의심하느냐고, 너무 지나치다고, 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수는 뿌리쳤습니다. 그는 자료들을 테이블에 내던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아들,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 아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어떻게 지켜야 할까? 박 여사는 다시 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요. 김 변호사는 이미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전 남편 가족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더 구체적인 증언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의 형은 동생이 재혼 후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해 보였던 동생.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아에게 종속되어 갔습니다. 모든 결정을 수아에게 물어봤고 가족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망 한 달 전 동생은 갑자기 모든 재산을 수아에게 증여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동생은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부검을 요청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연사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수아는 정수와 결혼한 이후에도 다른 부유한 남자들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여전히 등록되어 있었고 몇몇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저 여러 목표물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목표, 이혼으로 상처받아 외로운 중년 남자. 박 여사는 모든 자료를 받아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반드시 설득하겠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아를 직접 만나겠다고. 박 여사는 정수가 회사에 간 시간을 노려 며느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를 보는 순간 그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수아의 과거를, 전 남편의 사망을, 거짓으로 꾸며진 모든 것을. 수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수아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웃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평소에 그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다고. 정수는 자기를 믿는다고.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겼다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모든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정수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들이었습니다. 협박도 없었고 사기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요. 수아는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옮긴 재산은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정수가 끝까지 자기를 믿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여사는 수아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미안함도 양심의 가책도,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박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다고. 재산 이전이 정말로 자발적이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어떤 방식으로 정수를 설득했는지, 혹시 심리적 압박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수아의 과거 범죄 행위들을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수의 각성이었습니다. 아들 스스로가 진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법정에서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수에게 수아의 전 남편 가족을 직접 만나게 하자고,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게 하자고. 박 여사는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여사는 정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김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가 소개했습니다. 수아의 전 남편의 형이라고. 그 남자는 동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아를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아내를 잃고 외롭던 동생에게 수아는 빛처럼 나타났다고. 하지만 재혼 후 동생은 변했습니다. 가족들과 멀어졌습니다. 수아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모두 수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망 한 달 전 갑자기 모든 재산을 수아에게 증여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가족들이 말렸지만 동생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뇌당한 것처럼요. 그 후 동생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평생 심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 재산을 모두 넘긴 직후에. 가족들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도 자연사였습니다. 수아는 거액의 유산을 받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 이야기 속 동생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추가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수아가 다른 남자들에게도 접근했던 기록들, 결혼정보회사에 여전히 등록되어 있는 프로필, 정수와 결혼한 후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났던 증거들, 정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문자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른 남자들에게도 보냈습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듯한 문자들이었습니다. 정수는 모든 자료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사랑,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관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개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정수는 수아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수아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다고, 사랑 같은 건 없었다고, 정수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수아는 예상했다는 듯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수 명의의 부동산 상당 부분이 수아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예금도 대부분 수아의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정수가 직접 서명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수아는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돌려받고 싶으면 법정에서 보자고.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박 여사와 김 변호사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아가 사기와 심리적 조작으로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문가들을 동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정수를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수아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했다는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수아의 과거 행적들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전 남편의 경우, 다른 남자들에게 접근했던 기록들, 거짓으로 꾸며진 신분들, 수아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다고, 정수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서류들이 제출됐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수는 깊은 상처와 싸워야 했습니다. 배신감, 수치심, 자책감, 모든 감정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박 여사는 밤낮으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만이 아들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수아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거짓 신분으로 신뢰를 쌓은 것, 심리적으로 조종한 것, 재산 이전은 정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무효라고 선언됐습니다. 모든 재산은 정수에게 돌려져야 했습니다. 부동산도 예금도 모든 것이요. 그리고 법원은 수아의 과거 범죄 행위들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전 남편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상급 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결국 수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수에게서 빼앗은 재산도 그동안 쌓아온 명성도 모든 것을요.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 남편의 사망 사건이 재조사됐습니다. 수아의 다른 범죄 행위들도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정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패배자로서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집 거실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을 안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절망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그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반찬을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정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어머니가 지켜줘서 고맙다고,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박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라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상처도 언젠가는 아물 것입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아들을 지켜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정수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박 여사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찾아온 안도감이 깃들었습니다. 아들이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졌구나. 거짓된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났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라디오에서는 이 사연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완벽해 보였던 사랑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그 모든 거짓을 꿰뚫어 봤습니다. 세상에는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움, 사랑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이혼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배우자를 잃고 외로운 사람들이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실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박 여사의 아들을 향한 사랑.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재산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재산을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특히 가족의 걱정이라면 더욱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 그리고 이정수님, 힘든 시간을 이겨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박 여사와 정수가 함께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